우선 표준 특허는 대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대부분 거의 모든 표준화 기구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에서 프렌드 특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렌드 특약이 그러면은 계약법상 계약에 해당되느냐라는 데로부터 나는 그 논점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케이스에서 미국 연방 법원은 그것이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표준 특허권자는 그 계약에 따라서 특허권을 누구든지 이 프렌드 조건으로 실시 허락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특허법상 구제를 거절한 그러한 이제 해석론을 보이고 있지만 정반대로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아마 대륙법계 국가의 상당수 법원들은 이것은 계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렌드 확약이 그 라이선싱의 구체적인 로열티 금액이라든지 이 기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구체적인 라이선싱 조건에 관해서 청약과 승낙이 일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조건 없이 프렌드 확약을 했다는 것만으로 라이선싱 계약이 체결될 수 되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의 법원들은 이 프렌드 확약이 그 자체가 그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슈는 그렇다면 이 프렌드 조건하의 표준 특허권에 기해서 특허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경우 이러한 권리 행사가 특허법상 허용되느냐 또는 특허권의 남용에 해당되느냐 하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쟁점의 가장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것은 결국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경쟁 사업자의 영업을 차단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모토로라 애플 사건을 비롯해서 미국의 다수의 판례에서 이 프렌드 조건은 프렌드 확약을 한 표준 특허의 보유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을 모든 그 경쟁업체에게 프렌드 조건으로 실시 허락을 하기로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reasonable royalty로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잘 아시다시피 이 침해금지 청구가 소위 형평법상의 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법원이 여러 가지 형평의 요소, 특히 4가지의 형평의 요소를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그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서 특허권의 침해가 있으면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으로서는 권리 남용이 아닌 한 침해 금지 청구를 기각할 수 없는 그러한 미국과는 전혀 상이한 그런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렌드 특허권의 보유자가 침해 금지를 청구할 때 그럼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침해 금지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문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침해 금지를 청구한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게 됩니다.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프렌드 확약을 한 표준 특허의 특허권자가 상대방과 또는 경쟁업체죠. 상대방과 이 실시 허락을 위한 성실한 협상을 하지 아니한 채 특허권에 기한 침해 금지 청구를 하는 것은 특허권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해석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엇이 성실한 협상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서는 그 3개국 간의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유럽 간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실한 협상을 위해서 이 표준 특허의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성실한 협상에 임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실한 협상에 임했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해서도 또 이 한국, 일본, 유럽 간에 상당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성실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한 그 성실한 협상에 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각차가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특허권의 구제수단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커다란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의 상당수의 판례를 보면 일반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그 reasonable royalty와 표준 특허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그 royalty, reasonable royalty가 법원에서 인정된 바가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특허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 표준 특허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이 로열티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냐, 어떠한 그 과다한 로열티를 청구하는 것이 특허권의 남용이고 경쟁법에 위반되느냐라는 것이 아마 앞으로의 커다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은 결국 무엇이 프렌드 조건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이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들은 사실 대부분의 계약이 비밀 유지 계약을 동시에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그 판단이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준 특허의 공정거래법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 특허의 분쟁에 있어서 이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해서 법원이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앞에서 우리 기조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들께서 언급하신 퀄컴 케이스 그리고 아마 오후에 상세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만 이 퀄컴 케이스에서 결국 칩셋 휴대폰 제조업체가 퀄컴의 칩을 구입하는 경우와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 로열티의 차별을 두거나 또는 칩셋 제조업체에 대해서 퀄컴이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주는 경우에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 있어서 제가 지적상권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아주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칩셋이라고 하는 상품의 시장뿐만 아니라 혁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별도의 시장을 고려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무형자산이지만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고 그 혁신에 있어서 퀄컴의 혁신뿐만 아니라 경쟁 사업자의 혁신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 그러한 좋은 선례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퀄컴 케이스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그 변화 중에 하나는 결국 21세기 들어와서 라이선싱 어그리먼트에 관해서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지만 그 권리 행사가 공정거래법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어떠한 기준 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제 그 화두로 등장한 것이고 그 중에 재미있는 사례 중에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사례가 이 역지불 합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은 유명한 이제 그 제약회사고 제약회사와 제약회사 가지고 있는 그 특허권이 있는데 경쟁업체가
의약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이 GSK의 특허 무효 심판에 청구를 한 경우에 이제 GSK는 그 특허 무효 심판을 무마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 사업자와 역집을 합의를 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경쟁 사업자에게 주면서 경쟁 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중단하는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결과가 이 특허권자가 이 소송에 필요한 경비를 뛰어넘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하면서 경쟁 제품의 개발 판매를 중단토록 하는 것은 명백한 경쟁 제한 행위고, 더군다나 이 계약의 기간이 특허권의 만료를 뛰어넘어서 특허 기간을 훨씬 뛰어넘는 장기간에 걸친 합의라고 하는 점에서 특허권의 남용이 명백하다고 보아서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극히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적상권의 행사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많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공정거래법과 이 특허법 모두 혁신 촉진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고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적상권법 전공자와 공정거래법 전공자가 함께 모여서 양 법의 효율적인 균형점을 찾는데 많은 그 연구와 오늘과 같은 세미나가 이루어져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